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사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17년입니다.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신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연만큼은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만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설거지도 청소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연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다른 여자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먹이던 약에는 아내를 천천히 폐인으로 만들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은 딱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아내의 눈이 이미 떠 있었다는 걸.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올해 56 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의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반, 남편 진석 씨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미역국을 올리는 것으로요. 80년대 말 결혼 초에 시어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다시마를 찬물에 직접 우리고 국거리 쇠고기는 반드시 핏물을 빼고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26에 시작된 그 아침 의식이 30해가 넘도록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했어요. 정희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자수성가한 남편, 명문대간 외동딸, 반듯하게 꾸며진 아파트 거실. 남들 눈에 정희 씨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릇 안에 가장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다는 걸. 2022년 11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딸아이 대학 졸업 선물로 줄 시계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차 안에는 딸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렀고 정희 씨는 내일 졸업식에서 입을 자주색 코트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측 골목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정희 씨의 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 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굉음,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정희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신체적 이상은 없습니다. 시민성 시각장애. 마음이 스스로 눈을 닫아버린 겁니다. 마음이 문을 닫았다. 어쩌면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의 마음은 정말로 닫혀야만 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시력을 잃은 지 꼭 일주일 만에 정희 씨는 자신의 안방에서 남편과 낯선 젊은 여자를 목격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되찾은 자신의 눈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큰 사고를 당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일까요? 정희 씨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것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무언가 희미한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전등 모양이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돌아오고 있던 겁니다. 정희 씨는 너무 기뻐서 바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우려 했습니다. 진석 씨, 나 보여. 이제 조금 보여.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정희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안 옷장인 것처럼요.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 진석 씨가 그 여자의 허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아무 소리도 눈물도 그냥 세상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았다고요. 남편은 여자의 귓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어쩌려고.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저 옆편네 어차피 바보 됐잖아. 바로 코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눈동자 하나 안 움직이던데 뭘.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등을 피가 나도록 짓눌렀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그 한 그릇을 두고도 당신 먼저 먹어를 양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내의 손부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내의 코앞에서 다른 여자의 허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내 눈을 멀게 만든 건 사고였지만 당신들의 인생을 멀게 만드는 건 바로 내가 될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 진석 씨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가 원한 건 아내의 회복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진석 씨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정희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집에 두기가 너무 불안해서 간병인을 구했어. 인상도 좋고 아주 성실한 아가씨야. 오늘부터 당신 곁에 있어줄 거야. 그 간병인의 이름은 박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그날 밤 안방에 있던 그 여자였으니까요. 박 실장은 정희 씨의 코앞에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정희 씨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정희 씨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실장은 정희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과의 영상통화를 켰습니다. 제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요.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 위에 놓인 담요만 꼭 쥔 채로요. 그러다 박 실장이 화면 너머 진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 옆편네 진짜 눈먼 게 맞아? 가끔 보면 눈동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아. 화면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의사가 시민성이라고 했잖아. 정신이 나간 거야. 설령 보인다고 해도 저 몸으로 뭘 하겠어. 약만 잘 챙겨 먹이면 곧 요양원 신세가 될 텐데. 약. 그 한마디에 정희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 실장은 매일 저녁 정희 씨에게 여러 가지 알약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 씨는 그 약들을 입안에 넣는 척하면서 혀 밑으로 조용히 숨겼습니다. 박 실장이 방을 나가면
화장지에 싸서 매트리스 아래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 유진에게 부탁해 그 약들의 성분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신경안정제, 그리고 기억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정희 씨를 서서히 폐인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게 하고 재산도 집도 딸아이도 모두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희 씨가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에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진석 씨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틈이었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제 모든 것이 선명히 보였으니까요. 정희 씨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 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지분을 양도한다는 계약서. 정희 씨가 단 한 번도 사인한 적 없는 서류들. 그리고 정희 씨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들. 피보험자는 정희 씨, 수익자는 진석 씨. 보험금 지급 조건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의 얼굴 바로 앞까지 라이터를 들이댔습니다. 불꽃이 속눈썹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눈두덩이를 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너머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라이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라이터를 켤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정희 씨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클수록 사람은 더 고요해진다는 말이 있죠. 정희 씨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어둠 속에 갇힌다는 건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집니다. 피부로 느끼는 공기의 온도까지 전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일주일 동안 오히려 남편의 진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고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온도가 전과 달랐고, 밥을 먹여주는 숟가락의 속도가 조급했고, 걱정 마 라는 말 뒤에 숨은 안도감의 냄새가 달랐다고요. 사랑이 식으면 손끝이 먼저 압니다. 정희 씨는 이미 눈을 뜨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력을 되찾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박 실장이 건네는 약을 혀 밑에 숨겼고, 진석 씨가 출근할 때 손을 흔들어 배웅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뒤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세컨폰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희 씨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동창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정희야, 네가 전화를 하다니. 네가 전화를 해줬구나. 정희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부탁이 하나 있어. 사흘 뒤 순옥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바구니 안속 깊이 작은 알뜰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전화기를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약 봉지들 옆에.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안 곳곳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낮잠을 자는 오후 2시, 정희 씨는 천천히 집안을 걸었습니다.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어가며. 하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에 놓인 진석 씨의 서류 봉투, 주방 싱크대 아래 박 실장이 숨겨둔 작은 파우치, 안방 화장대 서랍 속 정희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영수증 묶음. 20년 동안 이 집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갖고 온 정희 씨였습니다. 이 집의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벽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정희 씨의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그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딸 유진이가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택시를 타고 온 유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희 씨의 품 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정희 씨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보고 싶었다, 유진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실 끝 소파에 기대어 앉은 박 실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죽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이가 집에 머무는 동안 진석 씨의 연기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유진이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목소리를 낮춰 안부를 물었죠. 유진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진석 씨가 박 실장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며칠 뒤였습니다. 유진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진석 씨는 박 실장과 함께 정희 씨의 방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거실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가 일부러 큰 소리로 박 실장을 꾸짖는 척 했습니다. 박 실장은 흐느끼며 맞장구를 쳤죠. 죄송해요, 사장님. 사모님이 가끔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 제 뺨을 때리시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유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석 씨는 미리 조작해둔 가짜 진단서와 편집된 녹음 파일을 유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유진이의 손을 잡고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 씨와 박 실장은 주방에서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희 씨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당장 그 사설 요양원차 보내라고 할까? 거긴 한번 들어가면 제 발로 절대 못 나오잖아. 진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어차피 비실비실하니까 데려가기 쉬울 거야. 요양원. 정희 씨는 그 단어를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매트리스 아래에서 세컨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법학과를 다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 강미선 씨였습니다.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미선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 강미선 씨는 다음날 새벽 조용히 정희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문안을 온 친구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요. 강미선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가 가진 것들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딸 앞에서도 박 실장 앞에서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오래된 친구의 손을 잡고서야 비로소 흘러내렸습니다. 강미선 변호사의 지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할 것. 둘째, 숨겨두었던 약 봉지들을 증거로 보관할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들키지 말 것. 때가 올 때까지.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집의 어느 구석에 카메라를 숨겨야 하는지 정희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거실 화분 속, 주방 선반 위 찻잔 뒤편, 현관 신발장 틈새. 정희 씨는 박 실장이 잠든 새벽 한 곳씩 카메라를 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고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 씨의 눈만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너뜨리려면 먼저 쌓아야 합니다. 증거를, 분노를, 그리고 기다림을. 여러분, 정희 씨가 그 시간을 버텨낸 건 복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유진이가 잠든 방의 불빛, 오래된 친구의 따뜻한 손,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이 집에서 만들어온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정희 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아주 조용히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이 마침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에게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결전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위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볼은 홀쭉했으며 입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정희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오전 9시였습니다. 안개가 낀 창밖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마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석 씨가 미리 불러둔 사설 요양원 차량이었습니다. 진석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희 씨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야 해.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잠깐 공기 좋은 곳에 다녀오는 거야. 거기서 푹 쉬면 좋아질 거야.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건장한 남자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정희 씨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방 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진석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석 씨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눈이...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 처음부터 다 보였어. 내가 계속 앞을 못 볼 줄 알았니? 그래서 내 집에서 그 여자랑 건배를 했고 내 약에 독을 탔고 내 이름으로 된 보험에 사망수익자를 올려뒀던 거야?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분명히 안 보인다고
그래, 안 보였지. 하지만 하늘이 돕더구나. 당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라고. 사고 일주일 만에 내 눈을 다시 열어주셨어. 정희 씨는 침대 옆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집안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들이 담아온 영상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던 두 사람, 정희 씨의 약에 가루를 섞던 박 실장의 손, 위조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웃던 진석 씨의 얼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며 최대한 빨리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던 진석 씨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석 씨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강미선 변호사, 그리고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 3명. 강미선 변호사가 진석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진석 씨, 사문서 위조,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투여,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석 씨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의 발밑에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정희 씨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이던 30년. 그 손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현관 앞에 서 있던 30년.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을 믿었던 30년이 지금 자신의 발밑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끝난 일인 것처럼. 정희 씨는 박 실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실장은 벽 쪽으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녀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병인? 내 눈이 멀었을 때 내 목걸이를 탐내며 비웃던 네 눈빛, 내 약에 가루를 타면서 핸드폰으로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던 그 손가락, 평생 잊지 않으마. 정희 씨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짱은 손으로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아니라 네가 가게 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방문 앞에 서 있던 유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경찰, 무릎 꿇은 아버지, 그리고 태블릿을 손에 쥔 채 똑바로 서 있는 어머니. 유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눈이, 엄마 보여? 언제부터 보였어? 정희 씨는 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유진이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눈 아래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뺨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얼굴을 들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유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던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안으로만 향했던 그 차가 이제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어깨를 꽉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가 사고를 당했던 건 11월의 빗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흘렀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조심스럽게 새순이 돋아나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햇살 아래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 가득 햇빛을 받으며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오후 3시의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소송은 길었습니다. 진석 씨 측 변호인은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고 정희 씨를 흔들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 진석 씨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던 날, 그리고 유진이가 아버지의 선처를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던 밤. 그 모든 순간이 정희 씨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30년이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그 세월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강미선 변호사의 손을 잡고 끝까지 법정에 섰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대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희 씨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한 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박진석, 사문서 위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투여 혐의, 징역 4년. 박 실장, 공모 및 위계에 의한 감금 혐의, 징역 2년 6개월. 이혼은 정희 씨의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의 정당한 분할. 집도 지분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재산을 되찾은 날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더 홀가분했다고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전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굴한 눈빛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에 어떤 감정도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난 건 다음 주였습니다. 정희 씨와 유진이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바닷가였어요. 정희 씨가 26, 처음 진석 씨와 신혼여행을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냐고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도록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수평선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냥 훨훨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옆에 앉은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긴 울음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석 씨의 회사 지분을 정리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홀로 남겨진 여성들을 돕는 곳입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자립을 위한 교육까지. 정희 씨가 그 시간 동안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희 씨가 직접 지었습니다. 다시 봄.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무너져 내려야만 다시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짜 봄의 따뜻함을 압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사연을 읽어왔지만 정희 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있구나. 그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상담실에서 17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신당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리석었나 봐요. 내가 눈이 멀었던 거죠.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게 왜 당신 잘못인가요?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것이 잘못인가요? 믿었던 것이 잘못인가요? 그럼 30년을 헌신한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잘못은 속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순수했던 것이 당신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그날 밤 정희 씨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울면서 딸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장면이 정희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에 그것을 붙잡는 것.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딱 한 걸음만 더 생각하는 것. 그게 가능했던 건 정희 씨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유진이. 그리고 자기 자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둠 속에 계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셨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혼자 무언가를 버티고 계신가요? 17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정희 씨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 또 하나는 반대로 또다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배신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당신의 눈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혹독한 수업입니다. 다만 그 수업의 값이 너무 비싸고 아팠을 뿐이지요.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남편의 가식 뒤에 숨은 칼날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딸아이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어둠이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보이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손을 떨며 카메라를 숨기던 그 시간도, 약을 혀 밑에 숨기며 들킬까봐 숨조차 참았던 그 밤들도, 딸아이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재단, 다시 봄. 그 이름처럼 당신의 삶에도, 지금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봄이 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오늘의 정희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 고다주가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